오유엔 초대석 함께 여는 미래 진행의 오승현입니다. 지난 시간 경기대학교 송하성 교수님 모시고 내 아이 공부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는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사람, 그 위에 있는 것은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이 삶을 즐기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강연으로 우리를 감동시킬지 기대가 되죠? 네, 경기대학교 송하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 참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연은 어떤 내용으로 또 이어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어서 이제 내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후반부를 좀 얘기할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우리가 좀 대전제를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 이런 강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강연 시작합니다.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 이곳에서 서비스 경영 전문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송하성 교수를 만난다. 경영 분야 서비스 산업의 최고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강의들. 송 교수의 강의가 유독 인기가 있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공부법에 관한 처서를 통해 인기 작가로 등극한 만큼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고 실제적으로 강의하기 때문인데, 주입식 정보 전달이 아닌 학생들과 소통하며 강의를 진행하는 이 시간, 강단에 선 교수도 책상에 앉은 학생들도 진정한 학업의 길을 걸으며 함께 꿈을 펼치고 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학으로 대학에 다니며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이후 경제기획원, 청와대 비서실, 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 주미 대사관 등에서 근무했으며 프랑스 파리 1대학인 소르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런 송 교수의 명성을 더욱 빛낸 것은 그의 집안에서 4명의 고시 합격자가 더 나온 덕분이라는데, 논 6마지기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중학교 시절까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소년이 고교 수석 졸업, 행정고시 합격에 이어 인정받는 관료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데는 남다른 공부법이 숨어 있었다. 경기대 송하성 교수 스스로가 실천해왔고 형제자매와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송간의 공부법. 그 지상 특강이 지금 시작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꿈을 이루도록 공부를 잘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목표화라고 그랬습니다. 목표화가 꿈을 갖는 거죠. 네. 꿈이 있어야 뭐 이루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목표화 다음에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계획화에 이어서 이제 실천을 해야지. 말로만 하면 종이떼기로 계획을 세워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행동한다. 그래서 동작화 얘기를 했고, 습관화 얘기를 반쯤 하다가 아마 끝난 것 같은데 습관화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MC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습관화를 제가 버릇화라고 그랬는데, 버릇을 잘 들이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버릇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3살적 버릇이 뭐 8까지 간다. 그것도 의미 있는 얘기고, 버릇을 들이는데 부모가 해줘야 될 것도 얼핏 얘기를 했지만은 공부방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부방, 우리 집은 가난해서 따로 공부방이 없다. 그러면은 거실에 한 귀퉁이라도 독단적인 공간 비슷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부모가 바뀌면 자녀는 확실히 바뀝니다. 부모가 5분 공부하면, 엄마가 5분 공부하면 자녀는 50분 공부합니다. 그만큼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송하성 교수가
그 농촌의 어려운 환경에서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특히 아버지, 그 시골에서 책을 읽으셨어요. 새벽에 아버님 이 책장 넘기는 소리에 내가 깨곤 했어요. 아,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걸 배운 거예요. 항상 앉아있으면 책을 보는가 보다. 그것을 우리 연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싫어도 하세요. 싫어도. 자녀를 위해서 뭘 못해. 자, 그래서 부모 배려 중에 같이 공부해주고 단독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소음을 줄여주고 이것들은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습관 들이기 위해서 버릇화해서 1313 공부법이라고. 제 책도 1313 송간의 공부법이에요. 1313이 뭐냐? 제가 부모님들께, 학부모님들께,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면, 이야, 송하성 교수 뭐 대단한 이론인 줄 알았더니 다 듣는 상식적인 얘기구만. 그래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이론이 있겠냐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1313에서 두 번째 3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3은 3분 동안 복습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후? 수업 끝난 후 3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저 그래프를 보면은 수업이 끝나면 24시간이 되면은 기억이 다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사람은 다 그래요. 잊어야지 안 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수업 끝나자마자 방금 수업에서 배운 것을 요점적으로 3분 동안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좀 보세요. 그 그래프에서 나오듯이 기억이 계속 가다가 꺼지지 않고 수평선으로 48% 정도에서 쭉 가는 걸 그려놨잖아요. 이것은 다 학자들, 심리학자들, 의사들이 증명한 이론입니다. 내가 실험한 게 아니라고. 3분만 투자했는데 40몇 프로, 근 50%가 남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가서 차분하게 공부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수업 막 끝난 뒤에 3분 동안 해야 한다니까. 물은 빠지는 거야. 빠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그 시간 화장실 7분 동안 갔다 오고 3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내 선배 중에 아주 엘리트가 있어요. 이 경기고 서울법대 나와서 검찰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천재란 말을 경기고등학교에서 들었어요. 근데 내 책의 서문에 추천 글을 써달라고 할 때 할 수 없이 추천 글을 쓰려고 하면 다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보고 나서 송 교수 어떻게 그걸 알았어? 뭘 알았냐? 자기가 3분을 썼다는 거야. 남한테 안 가르쳐줬대. 제가 이거 하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송 교수가 공부를 잘했던 이유를 스스로 발견했구만. 3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때 3분 공부 안 할 사람은 집에 가서도 안 해. 집에 가서 하면은 이미 물은 다 빠지고 없어요. 다시 물을 퍼야 돼. 그 3분. 그러면 1313인데 앞에 이름 뭐냐면 1시간 예습입니다.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은 이게 요점 정리도 빨리 되고 1시간 정도 예습을 하는 겁니다. 대충 봐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충 봐도. 그러면 13. 자, 이 예습을 하고 또 13은 뭐냐면 집에 와서 1시간 복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복습을 했을 경우에 하면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 넣어보세요. 근 70% 이상이 남죠. 복습을 하면 지금 복복 2번 한 거예요. 3분 복습 뒤에 와서 1시간 복습한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천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지가 어디서 천재야. 보통에. 그 다음에 집에서 1시간 예습하고 131 3분 복습하고 또 1시간 복습하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90%가 남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천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되겠어요? 이것을 그 쉬운 이론을 왜 못하느냐. 3분 복습은 잘 몰랐을 수가 있는데 애들하고 잡담하고 놀거든. 선생님 들어오면 그때 후닥닥 앉고 그러지 말고 잡담은 점심시간에 하고 그때 3분을 투자하라고. 이 3분이 대단히 의미 있어집니다. 이제 예습하고 복복 이렇게 하면은 복복인데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 3은 뭐냐. 1시간 예습, 3분 복습, 1시간 복습. 중간에 3분은 이건 계산 안 했어. 그걸
1시간 예습, 1시간 복습, 그리고 자기 공부. 중점 1시간만 하는 거예요. 토탈 하루에 수업 시간 이외에 3시간을 집중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재가 돼버리더라 이거요. 보통이 수재가 되더라고요. 이걸 보통 안 해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서 하지야. 집에 가서 할 수는 있는데 이미 물은 다 빠지고 없어. 물은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고. 1313을 버릇화시키는 겁니다. 버릇화의 핵심이 재밌어져요. 나중에 딱 수업할 때는 선생님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이 나의 머릿속에 저 영상과 이론과 가르치는 것이 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염원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선생이지만 이 긍정과 희망과 배우고 싶다는 열정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을 더 많이 응시하게 되고 학점도 더 잘 나가게 돼요. 사실 인상이나 쓰고 있고 그런 사람한테 학점 잘 안 나가지. 수업 태도가 불량해서 안 나가지.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버릇화해서 집에서 버릇은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엄마가 도와주고 체크도 한번 하고 칭찬도 해주고. 근데 학교에서 버릇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학교에서 집에서 복습도 챙길 수가 있고 집에서 예습도 챙길 수가 있는데 두 번째 3을 챙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것을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서 주입을 시켜서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얘들하고 잡담하지 말고 3분 그것이 뭐가 어때서 점심시간에 잡담하면 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버릇화가 이제 그런 정도 되고 버릇이 되었으면 이제 몰입을 해야 돼요. 몰입. 아까 내가 몰입의 얘기를 조금 했는데 몰입화. 여러 가지 명상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명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을 해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좋습니다. 호흡법. 호흡법. 요즘 우리말 호흡법이라고도 나와 있던데 저 호흡법 들었을 때 10초 들이쉬고 낼 때는 20초 빼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어느 것이 가장 이건 좋은 방법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아까 터널 방법을 쓰고 잡념을 그렇게 버리는 방법도 유효하고 또 나름대로 방법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 따라 다르고 신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집중되고 몰입하지 않으면 그게 성공이 잘 안 돼요. 디스트랙팅. 주의 산만해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제 하나의 집중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고등고시 시험을 공부할 때 공부량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100 정도 된다면 그 공부 절대량이 나는 4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공부 기간도 짧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법 과목, 경제학 과목 놔두고 마지막에 회계학을 나는 선택 과목이에요. 뭐 국제경제학, 회계학 중에 몇 개 중에 선택을 했는데 제가 상업학교를 나오기 때문에 회계학은 좀 한다는 생각으로 소홀히 했고 또 그걸 할 시간이 없었어요. 마지막 시간이 회계학 시험이었어요. 이 행정고시도 다른 고시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2시간 점심시간을 주고 2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납니다. 마지막 오후 2시에 끝나는 회계학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읽어봤어요. 이정호 교수, 서울대 교수가 쓴 현대 회계로 인한 책 한 번 읽어봤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너무 소홀했죠. 그래서 저는 2시간 동안을 점심을 안 먹고 그 회계학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염원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회계학 책을 근 300페이지가 되는 걸 읽어 나갔습니다. 어떻게 2시간 동안 읽어요? 이렇게 넘기는 거지. 쭉 보고 또 넘기고. 그런 식이지. 그래서 거의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거의 다 읽었을 때 정소리가 나면서 시험 문제가 배포되고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땐 제가 집중했던 그 집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염원과 기도로 쫙 보고 넘기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고지 안 들을 수도 있어.
방금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방금 봤던 회계학 책의 소 제목들이 필름 현상 하듯이 떠오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쫓아서 소 제목을 적어가면서 이 회계학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원만하게 중간 정도 성적으로 나타냈는데 결국은 집중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뭐예요. 제가 보기에 2달 동안 할 일을 그냥 2시간 동안에 하지 않았는가. 물론 과장일 수도 있지만은 집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해 보시고 또 우리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따라 합니다. 그래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호흡법도 좋고 명상법도 좋고 기도법도 좋다.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개발해서 몰입하도록 해줘야 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요즘 아이들은 또 정말로 좀 틀리더라고. 이건 뭐 끼고 막 노래 부르다가 뭐 하네. 물론 초중고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게 하지만은 깊은 공부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집중해야 돼, 집중. 자, 이제 몰입하는 이 정도 얘기를 했고 다음이 뭐냐면은 논리화라는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슨 시험이 있어요? 요즘 논술 시험이 있지. 논술,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자녀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이가 들어도 그걸 못하더라고. 제가 이 정부의 모 기관에, 이제 경제를 다루는 기관에 있을 때 억울하다고 막 시골에서도 찾아옵니다. 뭔 정책이 잘못됐다.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왜 억울한지를 모르겠어요. 뭘 막 억울하다고 굉장히 막 뭘 가져와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정부는 그런 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논술 시험도 있고 하니 논리와 2가지 흐름을 제가 잠깐 우리 엄마들에게 보고를 드릴게요. 첫째, 기승전결의 전법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 모 대통령 후보도 와서 얘기를 하는데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더라고. 내가 국민이라 해도 저 사람한테는 이 나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겠어, 우선. 자, 지금 구제역이요. 그러면 구제역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논술을 하라 그러면 구제역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지. 기승전결. 구제역이 지금 창고를 했다 이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되고 소가 말이지 얼마 죽고 얼마를 매몰시키고 돼지는 1000만 마리 중에 250마리를 매몰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정부도 놀래가지고 이것을 방역하기 위해서 백신을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이렇게 기승까지 나가는 것이죠. 문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대치해서 쭉 나가고 있고 할 수 없이 묻고 아깝지만은 이렇게 하고 막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확 뒤집는 거예요. 만약 이것은 단순한 구제역이 아니다. 이것을 빨리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우리나라 전자제품도 안 팔릴 수가 있다. 구제역 하나도 막지 못하는 후진국 나라 제품을 누가 사겠느냐. 이것은 구제역이 일부 가축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트레이드, 브랜드를 낮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진 제품마저도 이 그레이드를 낮추는.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연해질 수가 있다 하는 뒤집어서 한번 겁을 주는 거지. 그 마지막에 그러므로 앞에 기승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구제역을 터지면 그때 백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내년부터는 이건 추워야 구제역이 생기거든요. 예, 뭐 무조건 다 맞추도록 하자 말이야. 미리서 개발해가지고 하나만 생기면 바로 처리하자. 쉬쉬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렇게 이 구제역 정도가 우리나라를 휩쓸어서 마치 재앙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이없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승전결. 논리가 분명하잖아.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애들이 논술을 써도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그런 흐름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성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정책이나 모든 것이 이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누구하고 친구가 될 것인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 것인가 다 스스로 결정한 일이요. 인생이라는 게 의사 결정의 연속이요.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준. 어떤 잣대로 가지고 내가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것인가 결정할 것이냐. 그러면 가령
여기에서 여러분 어디 간다 그럴까? 제가 고흥에서 태어났는데 고흥에 가면 소록도가 있어요. 소록도 구경 간다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요. 목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여기서 그냥 걸어서 거기까지 가버리는 방법도 있겠지. 자전거 타고 가는, 오토바이 타고 그런 방법도 시작해서 강남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고흥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또 다른 차 타고 가는 방법. 그럴 것이 아니고 요즘 KTX가 좋으니까 쫙 광주까지는 KTX로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방법. 이거 타고 저거 타고 조합해서 타고 해서 한 7, 8가지 방법이 나올 거예요. 한 10가지 이상이 나올 수도 있지. 그거에다가 또 헬리콥터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 바로 여기서 그냥 수록도로 가버려요. 자, 우선 뭐가 소망스러운가? 그러면 제일 소망스러운 거 점수 제일 많이 따는 건 뭐죠? 헬리콥터가 제일 빠르지 뭐. 가버리면 편하고 시간도 적게 들고.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헬리콥터 한번 띄우려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소망스럽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합니까? 무슨 일 났다고 전쟁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내려가?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소망성은 100점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0점. 그러면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두 개의 이 표를 만들어 놓고 이 점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용산역에서 광주 가는 KTX를 타고 가서 광주의 터미널을 바로 타고 고흥 녹동까지 가는 차를 바로 타면 소록도 간다. 그런 대안이 제일 좋다고 했다면 그걸 선택해야지. 돈도 적게 들고. 이것저것을 비교해서 그 두 개의 기준에서 점수가 높은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자녀들이 논술을 나올 때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소망스럽긴 하지만 실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습관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신문에 나온 얘기했다가 무슨 내가 교수니까 논술을 시험 내가 채점 안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는 거 많다니까. 도대체 논리적인 사고.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얘기할 때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걸 배운다니까 애들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우리 아들 둘을 놓고 얘기할 때 야, 그 민족은 대안이 없는 민족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들끼리도 뭔 얘기할 때 대안이 없는 민족이다. 아빠한테 배운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 한마디를 그렇게 묻어 나옵니다. 논리화. 마지막에 국제화입니다. 국제화라는 건 영어 잘하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이 영어 세상이에요. 어찌됐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주 심한 말 한마디 해도 돼요? 영어가 세상에 이 지구의 말은 공통 언어는 영어란 말이에요. 영어를 할 줄 알면 사람이고 용서하고 들으시오. 영어를 못하면 물체 아니면 짐승이지 뭐. 아니, 우리 후대 세대는 그렇다니까. 그렇다면 애들 영어를 잘 가르쳐야 할 텐데 영어 한다고 지금 20몇 조 돈을 썼다는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 세계 토플 점수가 대한민국이 112등인가 111등인가 돼. 엄청나게 돈 쓰면서 영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미국에 가서 외교관 한다고 앉아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이었던가 모르겠는데 셋이 7개월 됐어요. 미국 간 지. 앉아가지고 미국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 모양이야. 근데 아들 둘이가 죽겠다고 웃는 거야. 근데 나는 왜 웃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어. 체면상 나 웃긴 웃었어. 잘 모르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실제예요. 영어 교육.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어를 돈 안 들이고 잘하는 방법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영어에도 구구법 같은 게 있습니다. 따라해서 88은 뭐요? 89? 72.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가 바로 나오게 하는 구문들이 280여 개가 있고 그것을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애구하는 심정으로 난 써낼 생각이에요. 송간의 영어 공법을 써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발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저만큼 고생해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어 때문에. 로스쿨 가서 고생하고. 그래서 이 영어를 그렇게 돈을 안 들이고도 빨리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널리 퍼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처음에 뭐였어요? 목표화. 두 번째, 계획화. 계획이 세웠으면 어떻게 돼요? 동작화. 동작을 계속 해야지
버릇화. 버릇만 하지 않아. 푹 빠져야 돼. 멀리 봐. 멀리 봐 다음에 뭐예요? 이제 논리화, 국제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말은 그럴싸한데 그게 쉽겠느냐? 이게 이제 지적이야. 말을 그럴싸한데. 말이 그럴싸할 뿐만 아니라 그게 쉽습니다. 100일 동안만 고생하면 돼. 100일 작전. 100일을 고생하면은 자녀가 공부 잘하는 기회가 된다니까. 자동적으로 굴러간다니까. 예, 이것을 어디에 이제 적용을 제가 해보고 했던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와 자녀들에게 적용한 셈이고, 제가 지금 교수 아닙니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칠 때도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일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은 효과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재미가 붙는다. 공부가 재밌어져. 그리고 그거 안 하고 그 시간에 몸에 습관이 붙은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면 재미가 없어. 그리고 뭔가 허탈해. 내가 할 짓을 안 하고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허탈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토요일, 오후랄지 이게 쉬는 그 타이밍이 그것 만들어 놔야 되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A를 하지 않고 B를 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이 기회비용이거든. 기회비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경제학의 용어요. 가령 원시시대에 하루 종일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토끼 한 마리를 잡은다고 그럽시다. 원시시대에 몽둥이나 뭐 돌 같은 걸로. 일주일 내에 돌아다니면 사슴 한 마리를 잡는다 그래요. 그런데 사슴 노는 것과 토끼 노는 것이 틀리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토끼는 7마리 잡을 수 있겠지. 사슴은 한 마리 잡겠지. 그러면 사슴 한 마리 값은 화폐가 없는 시대예요. 사슴 한 마리 값은 뭘로 계산해야지? 토끼 7마리. 토끼 7마리 값은 뭐야? 사슴 한 마리요. 그게 이제 토끼 7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뭘 포기해야 돼요? 사슴 한 마리를 포기해야지. 사슴 한 마리를 잡으려면 뭘 포기해야 돼? 토끼 7마리를 포기. 내가 지금 버릇들여서 이 공부를 포기하려면 이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어야 포기한다고. 재미가 여기가 붙어버리니까 이것보다 재밌는 것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안 나와. 그 단계까지를 만드는데 100일이요. 1313 100일. 1313 100일.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십시오. 자녀를 생각하면서 1313 100일. 이렇게 하면서 100일을 지탱해 줬을 때 생겨나는 놀라운 효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 책 전반에 버릇을 강조하고 그 효과들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다시 지적하면 머리가 좋다고 IQ가 높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IQ가 너무 낮은 사람이 그것은 난 얘기 안 하겠어. 그러나 보통 이상이면 누구든지 수재가 될 수 있다. 내가 그 증명했다. 우선 나부터 내가 보통인데 수재 비스듬하게 되었거든. 굳이 가능하다. 노벨상을 받은 노벨 수상자의 평균 IQ가 120점 넘는다. 우리 자녀 보고 머리 멍청하다고 욕하면 돼, 안 돼? 뭘 멍청해. 중간 유상이면 다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자, 머리가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보통 이상이면 다 수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버릇화로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기 긍정의 자기화다. 칭찬을 해주다.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줬을 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까 피어폴 선생 얘기도 목표와 관계된 거였지만은 아까 누구 있잖아요. 그 보험해서 돈 번 사람 폴 마이어. 어머니가 말더듬이를 네 생각이 너무 뛰어나니까 못 따라가서 그런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잘한 걸 이야기하고 못한 것은 지적하지 마세요. 잘한 것만 계속 지적하세요. 의과대학의 실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을 얘기를 했더니 계속 장점을 나가는 거예요. 단점을 보충하려고 하면 평균밖에 못합니다. 장점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못한 것도 그냥 저거 잘하면서 같이 끌려서 더 잘하게 된다니까. 잘한 것을 얘기해요. 잘한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는 왜 이러느냐. 제가 제 둘째 아들을 칭찬하고 인정을 했을 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너는 왜 못하냐? 뭐 안 하냐? 뭐 안 하냐? 그럴 때는 계속 이제 잘 안 되잖아. 공부에 흥미도 없어지고.
칭찬을 하기 바랍니다. 정말 칭찬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칭찬. 너무 근거 없는 칭찬을 하지 말고 요만큼 하면 이만큼 칭찬해 주라 이 말이에요. 쌩짜배기로 하면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니까 근거를 갖되 정말 칭찬해 줘. 그 칭찬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을 해야 됩니다. 축복을 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비신자들도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하고 예서를 낳아요. 예서가 장남이야. 야곱이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곧 임종이 가까워져서 눈도 가물가물하고 기도 잘 안 들려요. 이스라엘 정통에는 장자한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대로 된다고 믿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말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주를 받아라 하면 몸을 피한대. 저주가 돌덩이같이 일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말 일꼬로 실제. 그래 축복해 주라고 했더니 야곱이 형같이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다 해줘버려요. 곡식이 풍성하고 너는 형제들의 으뜸이 되고 좋은 얘기 다 해줘버려요. 나중에 예서가 와서 나도 축복해 주시오 그랬더니 아니 네 동생이 너를 속인 줄 알지. 축복을 받아가 버렸다. 나한테 빌어줄 복은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틀리면 안 되잖아. 네가 형제의 으뜸이 되겠다고 여기다 축복을 해주는데 이놈을 또 으뜸 되면 으뜸이 줄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뭐라냐. 너는 형제를 섬기겠고 뭐 찬 이슬이 뭐 내리고 뭐 축복인지 뭔지 모르게 해준다고. 그대로 돼버려요. 그대로. 우리 자녀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공부 잘할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것만 100일 동안만 하면 산 넘어가서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네, 내가 실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후반기의 삶은 자녀 때문에 슬프고 기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꿈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의 행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 시청자들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엄마, 부모, 특히 엄마가 100일 작전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브 맥킨한테 네 인생을 허송한 죄로 기소한다. 우리가 자녀한테 시간 안 쓰고 허송한 거 있다면 기소 나갑니다. 기소. 그래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꿈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두 번째 강연을 들으니까 또 새로운데요. 아무래도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좀 뿌듯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저도 이 3분 복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때 세계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너희 세계사 너무 지루하지 않냐. 그런데 배운 다음에 직후에 한 2분, 3분 요점 밑줄 쫙 건 거라도 한번 샥 스킵하면 훨씬 더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신이 반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처음에 세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정말 성적이 좀 좋아지는 많이 것 같아요. 좋아졌죠. 네. 아무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공부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물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복습을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또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는 것 같은 게요. 제가 아무래도 수업 끝나자마자 다 이제 친구들끼리 오손도손 이야기할 때 이제 다 무시하고 이제 좀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같이 수다를 좀 떨어야 되는데. 수다도 떨어줘야 되고 화장실도 이렇게 손 붙잡고 좀 가줘야 되고 이제 그런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쟤는 공부밖에 모르는 애야. 뭐 이런 약간 알 수 없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점심시간 때 막 떠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또 키우는 사람으로 부모로 아이를 키우려면 좀 주변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네. 지금 내 운명이 바뀌는데 3분 동안 해서 조금 뭐 질시 당하는 거 이거 무시해버리자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은요. 쟤는 꼭 화장실 가기 전에 뭘 보다가 가는 놈으로 이렇게 딱 찍혀버리면 그냥 괜찮아요. 또 그런 대로. 그 직장에서도 술을 절대 안 먹는 사람은 처음에는 몇 번 권하다가
나중에는 뭐 콜라만 주고 쟤는 안 먹는다고 오히려 옆에서 선전해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지 뭐. 예. 그냥 그럼 무시하고 좀 주관을 가질 땐 가지자 이런 그 점심시간에 즐겁게 해가지고 소풍한테 막 먼저 나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좀 살려주고 쉴 시간 3분은 지켜라 이거지. 그래야 되겠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복습하는 방법 이외에 또 좀 기억력을 좋게 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그 연상법이라고 내가 썼던 것인데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시범 보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별것이 아닌 거거든. 연상법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물체에다가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썼던 방법인데 배운 거죠. 뭐 주남 씨인가 손주남 씨가 썼던 방법 같은데. 가령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1번부터 뭐 300번, 1000번까지 칠판에다 번호를 써놓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써요. 가령 뭐 연필, 책,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쭉 그리고 나보고 230 몇 번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내가 귀신인 줄 아는데 그게 간단한 그런 게 아니고 10의 장 그래갖고 10 그러면 십자가가 있는 그런 그 모습에 누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10의 장이에요. 그래서 10번, 11번, 12번, 교회 첨호가 13번, 교회 종이 14번, 20의 장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하고 해서 10개의 번호를 묻힐 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북선, 입에서 턱 나오는 데가 가령 27번이 나오면 27번. 그리고 38선 그래가지고 그것도 10개. 사망에서 낙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에 그 10개의 번호를 넣는 거예요. 5리가 호수에 떠오고 하는 6은 육군이 뭐 훈련 받고 그런 거 7번은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령 아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55번 그러면 오리 입이야. 거기다 뭘 써놨다 할까? 오리 입에 사랑 걸고 썼다래. 머릿속에 탁 오리 입에 하트를 몰고 있는 걸로 딱 기억하는 거야. 다른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관시켜서 기억했다가 한 번만 읽어보고 머릿속에 탁 입력시켜놓고 칠판 뒤에 탁 야 물어봐. 55 그러면 사랑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지. 완전 귀신인 줄 알지. 그게 아니고 연상이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뭐 시험 논술 시험 문제나 나중에 이제 어려운 시험 주관식 시험 보낼 때는 어떤 그 연상법을 자기 집 울타리 이런 데다가 말을 적어 놓는 것이요. 저는 연설을 할 때 어느 강당에 가면 들어갈 때 강당의 문에다가 이 이야기는 여기다 걸어놓고 그림이 하나 있으면 여기다 걸어놓고 강대상에다 무슨 이야기 할까 걸어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입력시켜 놓습니다. 그거는 딱 연설 때 올라오고 처음에 오는 문고리를 탁 봐. 그러면 여기 뭐가 있지. 그 얘기를 하고 논리 정연하게 해서 청문가에서 딱 얘기를 끝난다고. 그것을 이제 쓸 수 있도록 연상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것이 완전 무결한 방법은 아니고 말하자면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 기억을 높이는 방법 중에 써먹을 만합니다. 오늘 강연하실 때도 그런 방법을 쓰셨나요? 아니 이건 송간의 공부법과 관련돼서 기억시킬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눈 감아도 다 나오니까. 근데 그 연상법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에 참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번호에 구체적인 어떤 연상작용을 해야 되고 스토리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시도할 때는 더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은 그런 공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손쉽게 쓰죠. 손쉽게. 방송할 때도 좀 요긴하게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연설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막 그냥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비슷한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강연 중에 자녀들한테 축복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만 하고 또 칭찬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자녀 키우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아니 나도 팰 때가 있지. 근데 대의 명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자기가 봐도 아빠한테 이건 맞을만 내가 아빠라도 이거 패겠다. 그럴 때
1년에 한두 번 패야지. 시도 때도 없이 막 패. 그건 이제 이 자식하고 관계가 무너지죠. 네. 기억에 하면 큰아들은 지금 클 때까지 3번 정도 내가 팼던 것 같고, 종아리로 팼어요. 둘째 아들은 한 10번 정도 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제분이 기대에 못 미칠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는 따끔한 매로 네. 다루신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동생들을 내가 많이 팼기 때문에 이 익스피리언스가 남아가지고 네. 아들도 해서 효과를 봤거든요. 네.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보통 또 다른 방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은 참 아이들이 부모 마음대로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축복과 동시에 이 엿과 채찍인데 네. 그렇게 나무라고 이런 것들은 아주 적게 정말 필요한 경우에 몰아서 하고 축복해 줄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우리나라 보면은 교육하지만 사실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보시기에 참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독일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19세기에는 이 무기와 군대를 확실히 강하게 한 나라가 세계를 주도했고 지배했고 20세기에는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전 세계를 흔들었다 이거예요. 21세기는 자식 교육 잘 시킨 나라가 세계를 이끈다 이거예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소프트웨어 하나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세상인데. 그런데 제가 경제기획원 갔을 때 국부조사를 해봤어요. 국부라는 건 내셔널 웰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가 이걸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1979년도에 조사를 하고 20년마다 한 번씩 해요. 99년도에 했는데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정확한 땅 위에 있는 뭐 건물, 공장 이런 게 다 이게 국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재산이 13조 6천억 원이었고 그때 돈으로 그 다음에 땅값이 12.3조 원이었어요. 20 한 5, 6조 되더라고. 79년도 돈으로. 우리나라 땅이 남한의 땅이 299억 평입니다. 그것을 77등급으로 조사해서 그걸 제가 팀장이 돼서 했는데 20년 뒤에 국부조사를 해보니까 재생산 가능한 재산값이 2,500조 정도 되고 땅값이 한 1,600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4,100조가 우리나라의 국부입니까? 그렇지 않지. 4,600만 우리 국민들의 뇌세포 속에 들어있는 꿈과 희망, 창의력이야말로 국부 중에 국부라고. 특히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있는 창의력과 비전, 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부요. 동의해요? 네. 애들한테 그런 꿈과 희망과 이 비전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긍정을 해주고 밀어줘야지 되지. 네. 지금 자녀가 아직 유치원 갈 때 네. 돼요. 지금부터 칭찬하세요. 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 왜 그렇게 그걸 잘하냐? 그렇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네. 엄마는 그걸 잘 못했는데. 네, 엄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조금 자녀한테 너무 아부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천해 주라니까. 가끔 정말로 그럴 때는 남은 애도 네. 그대로 칭찬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대로 이 열국의 조상이 되고 축복을 많이 받았듯이 축복한 대로 돼요. 네. 이게 외국의 그 명문 사립고등학교나 네. 아이비리그 이런 대학들의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거든요. 네. 참 그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또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름의 교육 체계와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참 부럽다. 저런 학교에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비단 저의 그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교육 시스템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을 분발해야 될까요? 예, 교육 정책의 문제인데,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세계적으로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본받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맞아요. 우리가 아주 굉장히, 버락 오바마 얘기가 맞아요. 뭐냐면, 교육의 문제는 선생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력이 있고 제대로 가르치면 교육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자질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순위고사 몇십 대 1, 고시만큼이나 어렵게 들어갑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공교육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왜 학원을 가고 과외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대안책 하나로는 이렇습니다. 공교육을 올바로 세우고 사교육을 엄단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은 정책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아니, 왜 사교육을 받아요?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니까 우리 가는 거예요. 누가 가고 싶어서 가나? 그렇다면 문제는 정부에서 좀 대책을 내세우고 우리 교육의 지도층인 사람도 고민을 해가지고 사교육은 어차피 보완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꺼번에 엄단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윈윈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무슨 용산구는 용산구에서 사교육에 나가 있는 학원 선생님이나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초중고등학교에 적어도 일주일에 4시간 정도는 시간 수업을 해라. 돈도 한 조금만 주면 돼.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한 사람은 학원에서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규 학교에 와서도 시간 강사로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계신 선생님들이 더 분발하게 됩니다. 학원 선생님한테 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공교육도 살고 저기도 이렇게 하면서 공사교육이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기와 미꾸라지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추어탕에 미꾸라지를 이동시켜야 추어탕 만들 거 아니에요? 미꾸라지 통에다. 근데 그 미꾸라지 통에 미꾸라지만 이동시키면 7, 80%가 죽어버린대. 그 흐물하고 계속 있으니까 죽어버리지 뭐. 그런데 그 미꾸라지 통에 물반 고기반 넣어서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메기를 5마리 넣어놓으면은 메기가 들어오면 메기가 미꾸라지 한 입에 먹어버리잖아. 살려고 막 미꾸라지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필요합니다. 경쟁. 우리 공교육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런 경쟁을 하면서 서로 윈윈하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 외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외제보다 더 좋게 만들지. 직물 산업이 발전하려면 이태리 걸 수입해야 돼요. 담배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양담배를 수입해야 돼요. 이런 이 경제의 원리를 우리 학부모들이 잘 아시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경쟁 체제, 다른 지하고 비슷한 애하고 경쟁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적을 만나는 적이라는 게 이적이 아니고 경쟁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렇게 묶어줘. 교사들 간에 어느 정도의 경쟁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경쟁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왜 수학능력 시험을 만점 받은 그런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공교육에서 나는 학교 공부 정말 충실히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도 그러면 학교 공부를 좀 충실히 시켜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신단 말이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 잘 안 되지. 네,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글쎄,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늘 있어요. 기본. 과외도 받고 뭣도 하고 내 책에도 그걸 써놨습니다만은 기본을 잃어버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학교에 충실하는데 그 교과를 뭘 해나가고 있는가를 엄마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어려워서도 못해요, 애들이. 그런데 중학교 가서는 체크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교육을 기본으로 놓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쪽으로 해야지 돈 많은 과외 이런 건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이고 분명히 부족한 부분은 사교육 시장에서 적절한 값만 적절하다면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공교육의 기본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기본 원칙은 충실히 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보통들 학교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정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과 참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듣잖아요. 예. 그래서 참 저도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뭔가 주제가 나왔을 때 아이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보통 자제분하고 이야기 나누실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는데요. 제가 아버님 그 칠순 기념으로 부자 유치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아버지가 자식들 그때만 해도 핸드폰도 없고 전화하기도 어려운 때여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보냈던 편지, 제가 아버지한테 보냈던 편지, 내 동생들이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를 종합해가지고 그대로 이게 실었어요. 그 책을 보면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데 대부분 편지란 게 뭐예요? 그때 편지. 아버지하고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물론 편지 마지막에는 돈 얼마만 보내주십시오. 그 말을 꼭 쓰지만은 그래도 어찌됐건. 근데 그 아버지와 자식, 어머니와 자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한 절대 애들이 딴 길로 나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자녀들을 못 따라가겠어요. 요즘에는 핸드폰도 뭐 손도 빠르고 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우리 시골에서 연을 만들어서 연 날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는 어른이고, 조만한 내가 연을 만들어서 날릴 만한 그런 손재주가 없었어요. 좀 내가 어리뻥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연을 만들어가지고 날려주시는 거예요. 연줄을 잡아 올려라고 뭐 올라간다. 근데 그 기억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할 때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이 자녀하고 대화를 끊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를 감동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생일날 챙겨주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이렇게 하실까. 감동을 몇 개 주면은 대화 문을 터요. 네. 문제 생겼을 때 그 친구하고만 해도 작당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대화문을 튼다 이거예요. 네. 그 핫라인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중간에 미연에 방지가 되잖아요. 네. 뭔 사고 치려고 할 때도 미리서 끼임새를 알 수가 있고 또 미리서 상의도 하고. 네. 그러니까, 부자 유친, 모자 유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이런 것보다도 진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강연을 하실 때 국제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죠. 네. 글로벌 인재 키우기 위해서 특히 미국의 경우에 워렌 버핏이나 뭐 네. 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창조적인 인재가 미국을 참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창조적인 인재가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창조적인 인재를 만드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창의적인 생각에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창의적 범생 시키는 일이나 잘하고 범생들은 그래도 제기를 가는데 특별한 생각하는 사람은 질축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부모가 학교에서는 그렇게 될지라도 특별한 생각,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걸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큰 성공의 지름길이 되거든요. 네. 네, 세상은 그렇습니다. 네. 이 가족이 2대 내내 네. 5명의 고시 배출을 한 네. 뭐 자꾸 명문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명문가란 말이죠. 혹시 가족들의 평균 IQ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서 뽑아주는 120은 되겠죠. 120은. 네, 우선 나는 120 못 됐고, 그래서 보통이에요, 보통. 네. 120이 반드시 된다는 자신도 없어요. 꼭 다닌다면 그러는데 정말 중 내지 중상 정도였다. 네. 절대 수재와 천재가 아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들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한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연 또 인터뷰 어떠셨습니까? 저는 들으면서 아이를 변화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고요. 또 뭐 1313 100 1313 100 이렇게 주문처럼 좀 외워서
복습도 시키고 예습도 시키고 또 작심 3일, 100일, 이 100일을 아이들의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긍정의 말, 또 축복의 말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있고 수재와 천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수재와 천재 자녀들은 가만히 놔둬도 공부 잘한다고요. 수재, 천재인데 뭐. 그러나 나는 보통 아이들이, 보통 학생들이 수재와 천재, 수재 비슷하게 되는 방법. 그것을 그 책에 써놨던 것입니다. 우선 제가 보통 아이였기 때문에 둘째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특히 과외비, 사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돈 좀 적게 들거나 안 들고도 공부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 돈 적게 들고 안 들고 공부 잘하는 방법. 보통 아이가 수재가 되는 방법. 이 관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계속 내려오는 좌우명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모든 사람의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령을,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집에 한번 그게 써붙여놨어요. 진인사 대천명. 영어로 do your best라는 말이 똑같은 것이죠. 진인사하지 않고 좋은 럭키, 좋은 운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학생, 대학생들에게 진인사하라. 모든 최선을 다해서 혼과 못을 쏟아부어야 한다. 진인사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훨씬 덜 고통스럽고 덜 고되고 신명나는 속에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늘이 진인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